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행동이 사실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얼마 전 저희 영상에도 참 여러 번 등장하셨던 철학자이자 뇌과학자이며 또 이제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 하나인 데니엘 데닛,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가셨어요? 예. 이분은 특히 인지과학 쪽에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장 니코드 상이라고 있는데, 이 상을 이제 2001년에 받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고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은 이분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장 니코드 상이요? 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상인데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건가요? 그렇죠. 이 장 니코드는 이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유조를 했습니다. 글을 기리는 상이다 보니 당연히 이것도 이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수여하는 상이고요. 아, 프랑스 상이군요. 예. 1993년부터 시작된 상입니다. 재미난 거는 데니엘 데닉과 이 중국어방 관련으로 격한 설전을 벌였던 존 썰 있지 않습니까? 이 존 썰이 2000년, 그러니까 이 데니시 수상하기 바로 전해에 이 똑같은 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두 명 다 수상한 거네요? 그렇죠. 그 외로는 또 2015년에는 저희 영상에 또 자주 나오는 데이빗 차머스가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적 좀비요? 예. 근데 데니엘 데닛은 중국어방 논쟁에서도 드러나지만 강력한 이론론주의자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제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의식을 물질, 과학, 이게 아닌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이런 신비주의자, 이원론주의자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콜린 맥긴과의 설전이 유명한데 이거는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한 이분은 이미 오래전에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예견도 미리 했습니다. 아, 인공지능에 관해서도요? 예. 향후의 인공지능은 논리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방정식 이런 거에 기반하지 않고 대규모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게 저런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자연에 가까운 인공지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보면 정말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당시에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인공지능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코드에 의한 일련의 알고리즘의 구현이었거든요. 또한 저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한 것은 그 코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즉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현대의 빅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내부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방정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들어도 좀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중국어방 논쟁과도 같아요.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방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중국어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이 중국어방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지 모르듯이 인공지능도 결국 그런 모형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측을 한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게 인터넷 초창기 때 말씀하신 건데, 인터넷은 뇌에 비하면 정말 한참 부족한 시스템이지만 내용은 점점 방대해지고 결국 지금은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괜히 유명하신 분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 그러한 새로운 인공물이 등장할 것이고, 그것은 이미 그것을 만들어낸 창조자의 지배를 벗어난 것이 될 거라고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이거 레이 커즈와일보다 한참 전에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예측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의 원조는 리차드 파인먼이라고도 하지만, 아무튼 데니얼 데닛 이분도 이렇게 의식은 물질론적이라는 이론론주의자였습니다. 데니얼 데닛 이분은 또 무신론자로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토퍼 히친스, 또 철학자 샘 해리스와 함께 4명이서 한 자리에 모여서 2시간 가까이 이제 무신론에 대한 주장에 대해 얘기한 일명 더 포 호스먼이라는 토론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토론이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사람들이 맨날 우리 비판하고 이제 까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 첫마디로 시작되는 토론입니다. 쌓인 게 많았는지, 우리는 맨날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막 불평을 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는 꿋꿋이 대응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거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 그 한가닥 하시는 유명 무신론자들이신데 예. 저분들이 한데 모여서 토론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토론인데 이 중에 이제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데닛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뭐 여기 내용은 이제 오늘 다루기는 방대하니까 다음 기회에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요. 재미난 것은 이제 여기서 같이 토론했던 샘 해리스와 이제 데니엘 데닛은 후에 그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대립을 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자유의지요? 예. 자유의지는 저희가 그 스티븐 울프램의 우주론 다룰 때도 언급했었고 또 그 양자의식편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양자 컴퓨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울프램의 경우는 이 우주 자체가 일종의 그 단순한 알고리즘의 코드가 막 무한 작동해서 이러한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울프램의 주장인 거죠. 네. 그 샘 해리스도 이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주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철학자인데요. 그에 져서 이제 자유의지는 없다. 이게 원제는 프리윌, 자유의지인데 내용은 이제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보니 국내 출판명은 이제 저렇게 좀 쉽게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파격적 주장을 하는 책인데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의지, 즉 내가 어떤 것을 한다는 의지가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도 나의 자유의지고 뭐 우리가 오늘 녹음 끝나고 뭐 한잔하러 간다든지 하는 밥을 먹는 것도 자유의지고 그렇다면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거야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이렇게 나의 생각, 즉 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제 샘 해리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환경 및 그 유전적 요인과 무의식적인 신경들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 선택,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을 하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단지 이미 일어났던 과정을 그 뒤에 인식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람이 그 무엇인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몸이 먼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더 빠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미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의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40년 전에 실행했던 아직도 논쟁 중인 한 실험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일명 그 리벳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벳 실험이요? 예. 이 실험은 그 신경생리학자인 그 벤자민 리벳이 했던 실험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실험자에게 그 뇌파를 측정하는 이제 기구들을 부착해서 뇌파를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 쥐어줘요. 그리고 피실험자는 눈앞에 이거 타이머가 하나 있어요. 이 타이머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 타이머가 바늘이 돌아가는데 본인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의 그 타이머의 시계 바늘이 가리킨 그 숫자, 그 위치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 세 가지 시점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버튼을 누른 시점, 그리고 자신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의 시점. 이거는 그 자신이 그때 읽었던 아까 그 타이머의 위치를 이제 보고함으로써 차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 하고 나서. 네. 그럼 이제 연구진에서는 그때 타이머의 바늘이 그 위치에 있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먹었을 때의 시점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시점은 그 뇌파 측정하기 위해서 막 달아놨잖아요. 네. 이거를 통해서 실제 행동을 하기 전에 대뇌 운동 피질에서 발생하는 잠재 의식적 신호, 그 레디니스 포텐셜이라고 하는 RP라고 하는 이 신호가 발생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즉 이 신호를 통해서 이게 준비 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어떠한 그런 신호라는 거예요. 즉 버튼을 누르기로 마음 먹은 시점,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신호가 발생한 시점, 그게 RP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튼을 누른 시점,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누르겠다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손가락을 움직이라는 신호가 발생한 시점, 이 RP, 그 다음이 신호가 이제 손가락 근육에 전달되는 시간이 소요될 테니 버튼을 누른 시점이 가장 나중이 되겠죠. 그렇겠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는 마음을 먹은 시점보다 실제 행동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준비 신호인 아까 얘기했던 RP라는 이 신호가 발생하는 시점이 약 350ms 정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0.35초 정도. 아니 진짜예요? 누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보다 실제 행동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아,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사실 비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유의지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의지보다 선행한다는 거죠. 실험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런 반론도 매우 많아요. 그 피실험자 본인이 자신이 봤던 타이머의 바늘이 가리킨 값을 이제 후에 연구원에게 알려주면서 그 시점이 이제 의지를 자신이 누르겠다는 의지를 마음먹은 시점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실제 자신이 결정했다고 느꼈던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버튼을 누르는 행동, 즉 그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에 발생하는 이 준비 전이, 이 RP라는 것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논쟁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 현재도 논쟁 중인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말 유명한 실험이에요. 반대로 최근 또 어떤 실험에서는 처음에 했던 실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아무튼 샘 해리스도 이것과 같은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한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신경 과정을 뒤늦게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소위 결정론적 시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다 뇌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극단적인 결론까지 도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그 법률적인 부분까지 발생을 해요. 법률적인 문제요? 예. 이게 자유의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법률적 의지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봐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정말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범죄 행위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유전자, 살아온 환경, 주위 환경 등에 의해 벌어진 어떻게 보면 이게 필연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그의 범죄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너리 리포트가 생각나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미리 다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9.11 테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카트리나는 자연재해이지만 9.11 테러는 스스로 테러를 자행한 극악무도한 악인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당연한 시각이죠. 하지만 샘 해리스의 견해인 정말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 테러리스트들의 행동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처럼 자연재해와 다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 극단적인 비교 아니에요? 그러면 샘 해리스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 잘못 아니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샘 해리스는 가능할 수 있다면 처벌 대신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범죄자도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의 의지가 아닌 단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유전적, 환경적 문제고 따라서 그렇지 않게 뇌를 다시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범죄를 마구 저질러도 상관없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지금 우리가 범죄 저지르면 감옥에 보내는 게 이게 다 사회로부터의 격리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러한 격리 조치는 필요하다고 샘 해리스도 주장을 해요. 다만 그것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격리가. 따라서 격리된 범죄자들에게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원인을 파악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사전 예방 그리고 이제 치료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아무튼 그 결정론자라면 저런 것들도 사실 다 이미 결정되어진 세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론으로 가면은 사실 굉장히 허무주의가 판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삶은 태어날 때 다 이미 결정된 거고 그럼 앞으로 이 세계도 미래도 다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고전 물리학적인 시각이고 양자역학이 등장한 후에는 그 세상이 비결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요. 방금 말씀하신 고전 물리학적인 시각은 여러 번 얘기했던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가 우주의 모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 수 있다면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소위 결정론을 대표하는 사고 실험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밝혀지죠. 따라서 이 라플라스의 악마 사고 실험은 이제 반박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또 이제 결정론에 대한 완전한 반박이 되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자역학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홀로그램 우주편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데이빗 봄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숨은 변수 이론에 의하면은 이 양자역학의 더 밑에 기저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변수가 있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양자역학도 실은 어떠한 숨겨진 법칙에 의해 작용하는 결정론적 시각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또한 양자역학이 결국 비결정론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의지는 어찌됐건 양자역학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는 결정론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결국 결정론은 어떻게 보면 의식도 물질이라는 이론론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데니얼 데닛은 세미리스와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예. 물론 그 이론론주의자들이라고 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데니얼 데닛은 이론론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다는 즉 둘 다 양립이 가능하다는 이제 좀 색다른 주장을 합니다. 양립이 가능하다고요? 예. 결정론과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데닛은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 이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그 과거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즉 자기 자신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의지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결국 외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결정론과도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또 재미난 주장까지 했는데 이 자유의지는 진화의 산물일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의 산물이요? 예. 즉 무의식적 행동을 해온 개체와 이렇게 의식적인 자기의 행동에 대한 뭐 반성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온 이런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개체만 살아남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근데 사실 이 데닛의 주장은 엄밀히 보면은 아까 말한 그 해리스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비윤리적인 문제, 뭐 범죄자를 옹호한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견해 등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데니얼 데닛도 실제로는 이제 결정론적 시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과학자들이야 이게 연구 대상일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저것에 영향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정되어졌건 아니고 우리는 어찌됐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법정에서 결정론이기 때문에 제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알베르트 까미의 소설 이방인에 보면은 거의 보면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나중에 뭐 법정에서 햇빛 때문에 뭐 그리고 살인 저질렀다 이러긴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울프의 말처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결정되어진 존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것이 진실이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우리를 결정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뭐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저런 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